자, 2014년 우리 전산세무 1급과 관련된 우리 개정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세법, 또 소득세,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법인세 개정 내용의 주요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제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의제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전산세무 1급 수험에서 그 깊게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어서 요거는 이제 본 수업 때 개정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 개정세법 볼 때는 의제배당 내용을 좀 빼고 나머지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볼 것이 2월 결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2월 결손금은 어디서 보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자, 우리가 입금, 산입, 송금불산입과 같은 가산 조정하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과 같은 차감 조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뭐 기부금 관련된 조정을 해주죠. 그러면 뭐가 계산되는 거냐면 우리가 각 사업 연도 소득이 계산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 소를 차감한 것이 바로 뭐라고 배웠냐면 과세 표준이다. 우리 과세 표준에다가 우리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비소가 바로 뭡니까? 전년도까지 넘어온 2월 결손금이 있거나 비과세가 있거나 소득공제 항목을 우리가 차감해주겠다는 거죠. 각 사업자 소득에서. 그 얘기는 세금을 덜 내게 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요 2월 결손금이 2020년도부터는 몇 년 동안? 15년 동안에 걸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2월 결손금을 해주는데 원칙은 몇 프로 해주는 겁니까? 원칙은 100%가 아닌 80%를 2월 결손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각 사업자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을 100% 공제해주면 세금이 제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은 내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가 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몇 프로도 인정해주는 항목들이 회사들이 있습니까? 100%도 인정되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 중소기업. 우리 법인세에서 중소기업 보호해주죠, 많이. 또 회생계획이라고 하는 기업 개선 계획을 뭐하는 중이에요? 이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법인이 그러한 이행 중인 회사는 100%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하고 또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는 건 이제 페이퍼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회사. 이 경우에도 100%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여기에 한 항목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요거가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회생계획 이행 중인 회사, 유동화 회사, 앤드 또 하나가 더 추가된 건데 그게 뭐 누구냐면 우리 비영리 내고법인 중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하는 회사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주겠다? 2월 결손금을 100%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우리 내고법인이 비영리 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다 할까요? 지우개. 파란색이 됐네요. 네.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바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만?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더라도 해당 수익 사업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또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학교 법인, 그리고 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뭐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런 곳은 수익 사업을 통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항목들에 해당되는 이러한 비영리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2월 결손금에 대해서도 원칙은 80%였지만 몇 프로까지 공제해주겠다? 100%까지 공제해주겠다. 다음에 예외 그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업의 대손이 발생하면, 이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면 그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도를 계산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이 케이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자, 해외건설 자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무언 회사인 거예요? 건설업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어떠한 그 공사 용역을 따가지고 거기다 자회사를 넣은 거죠. 자회사는 우리 회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모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가 모회사가 되는 거고 A라고 하는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분율이 여기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된대요? 90% 이상이어야 된대요.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되면 해당 기업의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회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회사가 이제 건설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건설업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대여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자회사가 못 갚고 있다. 그럼 그 대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손금으로의 산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회사, 모회사라는 건 둘이 무슨 관계라는 뜻이고 특수관계인이라는 뜻이고 특수관계인끼리 이 회사는 건설업이기 때문에 대금을 대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가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대표적인 대손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인 거죠. 그렇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지만 손금으로 산입하는 걸 인정해주겠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잘 못 갚고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뭐 해주겠다?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처음으로 생긴 법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금액을 퍼센트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손금으로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정세법을 달달달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이 법의 취지나 이러한 토픽들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본 수업을 할 때 그럼 개정세법이 올해 이런 게 적용됐구나 정도를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관련된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슈죠. 우리 인구 감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낳을 것인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그 키워드가 출산과 양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이 이제 법인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조금 더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 자, 우리 가끔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회장님께서 거금을 갑자기 한 명 낳았다고, 쌍둥이 낳았다고 몇 천만 원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지원금을 줬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근로자의 소득이 되는 건데 누구 입장에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근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손비에 해당 그 금액,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다? 추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손금의 범위에 이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또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 송금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지금 모회사가 있는 거죠. 모회사. 근데 해외에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해외 자회사가 있다는 건 모회사가 뭐 한 거예요? 100% 지분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 지분. 자, 그러면 해외예요. 해외. 자, 그런데 해외에 우리가 직원 한 명을 뭐 할 수 있어요? 파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해외 법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해외 법인. 자,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급여를 여기서 받을 거예요. 급여.
그런데 이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무하는 지역은 외국이지만 누구한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냐면 이 모회사한테도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급여의 그 내용이 A와 B라고 할 때 이 모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요 A와 B라고 하는 급여 총액의 금액의 50%를 이하인 경우에는 송금으로 원래는 산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저기 보실까요? 자,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몇 프로 출자한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외 현지에서 받은 거 말고도 내국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 출자 법인하고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몇 프로 미만인 경우에 50% 미만인 경우에는 내국법인, 요 내국법인이죠.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으로 해당 인건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래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뭐가 추가된 게 있어요. 먼저 중소 중견기업의 요건이 아닌 내국법인이라고 그 내용이 확장됐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어도 내국법인이면 해외 자회사 법인의 직원한테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요거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 법인이 뭐 해야 된대요? 원천 징수해야 된대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요 내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국내에 있는 이 모회사가 요 파견 직원한테 급여 줄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준 것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징수 의무가 포함됐다. 네, 요 정도로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공과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세금은 국가의 어떠한 세금, 그렇죠? 세법에 의한 세금을 내는 거고 이제 공과금은 이제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긴 한데 국가나 공공기관에 내는 세금은 아닌 것들이 이제 공과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과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부담금 이런 게 대표적인 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되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송금 으로 인정되는 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의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한 거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의무를 불이행한 것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야 될 그 법을 지켜야 될 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내야 되는 부담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뭐냐면 폐수 배출 부담금.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부담금. 법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배출해도 돼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담금, 돈으로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보실까요? 예, 세금광고금, 송금, 불산입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 관련된 거,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의 어떤 미납액이 있거나 벌금, 그렇죠? 과료, 과태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시 아닌 공과금, 그렇죠? 아까 얘기한 임의출연금,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될 가산세, 그리고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제재. 요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고요? 폐수 배출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에요. 이건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사는 사회예요. 좀 어려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취업을 해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가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고용한 인원들의 몇 %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사실은 법령상 의무를 불이행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인 그 업무에서는 적용되어 왔습니다.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말이 여기에 송금불산입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도 그 판사분이 그러네, 열거되어 있지 않네 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송금으로 산입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처에서 이거를 넣어버려야겠다, 아예 그냥 박제해버려야겠다, 열거해야겠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송금 불산의 항목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원래 있는 게 맞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또 법인세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포괄주의 방식이잖아요. 맞는데 그러한 또 판례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박제하는 열거주의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폐수 배출 부담금과 함께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뭐 중요하다는 의미가 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중요한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업무의 이제 실생활에 이제 팍 와닿는 내용이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송금 산입. 우리 2016년부터인가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거.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손금을 인정받으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외의 비용들은 뭐 차량 유지비라고 볼까요? 얘를 뭐로 받으려면,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한 다음에 해당 차량을 정말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차량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운행 기록을 봐서 그 중에 업무에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만큼만, 업무 사용률만큼만 공제해 주겠다. 만약에 그 장부가 없다면 1,500만 원까지의 기준을 두고 사용한 금액 대비 그 기준을 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보겠다라는 게 바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요게 바로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뭐가 또 추가됐냐면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뭐가 지나가다 혹시 그런 차를 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왜 전기차는 파란색에 가까운 하늘색이고, 우리 택시 같은 거는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잖아요. 연두색, 약간 그 색깔을 보니까 뭐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초록색은 아닌 것 같고 연두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인 차량이다. 이거는 업무용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명의의 차량이고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 차량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얘를 왜? 라는 질문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일명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만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해서 송금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요건이 하나 추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시행되는 그 내용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구분해서 차량 등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어디 이제 카지노 같은데 놀러 가다가 만약에 연두색 차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 왜?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환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인 차량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환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송금 요건의 강화가 우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우리 그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의 그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하는 부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한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 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에다가 수익 금액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하면 0.3%, 그 다음에 0.2%, 0.03%, 그래서 적용되는 것까지 합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무슨 한도입니까? 일반 한도예요. 일반 한도.
추가에다가 여기 지금 문화 접대비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접대를 그러니까 접대라는 표현 쓸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러니까 거래처를 만날 때 술만 먹지 말고 좀 문화생활도 해라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한도 주는 게 바로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특례가 주어졌고, 우리가 일반 그 한도에서 몇 프로 한도 내에서 20% 한도 내에서는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N은 동일한데 여기에 추가된 게 바로 요거에 2번이 추가 한도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즉 보시면 전통시장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경우에 접대비의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몇 프로냐면요. 우리 아까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도액의 20%가 그 한도액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한도에 대한 수익금액 한도, 이게 바로 일반 한도죠. 일반 한도의 몇 프로만 10%까지는 뭐 해주겠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게 있다면 추가로 뭐 해주겠다. 기업 업무 추진비를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시장에서 산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 농산물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제일 많이 접대비를 쓸 때가 우리가 1년에 2번이라고 본다면 설날하고 추석이다. 그러면 이제 사과나 요즘 너무 비싸죠. 사과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그러면 어느 거 사면 기업 그 전통시장 가서 사면 훨씬 더 접대비의 한도액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어떠한 그런 판매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 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같은 전통시장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구할 때 하나 더 일이 생긴 거죠. 어디까지만 구했었는데 그동안은 문화접대비 추가까지 구했었는데 이제는 문화접대비 추가에다가 전통시장 사용까지 추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전통시장 사용하는 거는 우리 어서도 옛날에 봤냐면 개인 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그때도 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해서 조금 더 공제율이 높은 거 기억나실까요? 따라서 여기서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에서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로 사용해야 돼요?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뭐 김현식 선불카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거기서 그걸로 사용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좀 법인세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험 수험적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내용들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법인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이제 소득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